앙드레제드의 소설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주 강렬하고도 조용한 사랑에 대한 뭐랄까 회고록 같은 느낌을 주죠. 화자인 제롬이 먼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요. 어떤 꾸밈이나 과장 없이 오직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만을 기록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 다짐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어떤 엄숙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롬의 어린 시절은 사실 꽤 쓸쓸하고 조용했거든요. 의사였던 아버지는 그가 12달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파리로 이사를 하죠. 제롬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검은 상복 차림이었고, 그 곁에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애슈버튼 양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두 명의 경건하고 엄격한 여성들 곁에서 제롬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제롬의 삶의 유일한 숨통이자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공간이 바로 그 노르망디 지방 퐁게즘 아래 있는 외삼촌 댁이었죠. 네. 매년 여름 휴가를 그곳에서 보내면서 겪는 경험들, 특히 사촌 알리사와의 관계가 제롬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결정짓게 되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청취자님도 느끼셨겠지만 이 폰깨지 마레의 저택과 정원에 대한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아, 정말 그렇죠. 마치 또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공간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이해하는 게 곧 제롬과 알리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으니까요. 제롬이 묘사하는 외삼촌 댁은 18세기풍의 하얀 3층 건물인데요. 제가 특히 재미있게 본 묘사는 그 오래된 창유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 그 거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식구들이 거품이라고 부르는 흠이 유리창에 있어서 그 흠을 통해 바깥을 보면 풍경이 막 뒤틀려 보인다고 하죠. 집배원 아저씨 얼굴에 갑자기 혹이 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요. 어릴 때 그런 장난 다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그 시절의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품이라는 왜곡된 시선이 어쩌면 앞으로 제롬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방식,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특별하게 혹은 삐뚤어지게 보게 될 거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변의 정원 묘사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맞아요. 집 뒤편으로 난 두 갈래의 길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촌 누이들이 어둠의 오솔길이라 부르면서 해질 역에는 가기 무서워했던 너도밤나무 숲속의 길이었죠. 바로 그 두 갈래 길입니다. 작가 앙드레지드가 처음부터 독자에게 자, 이 이야기의 인물들은 두 개의 길 앞에서 선택해야 할 거야 라고 힌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꽃길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기쁨과 행복의 길, 다른 하나는 어둡고 고독해 보이지만 무언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길이죠. 소설 전체의 갈등이 사실 이 두 갈래 길의 이미지 속에 전부 요약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제롬은 사촌들과 어울리죠. 2살 위인 알리사, 1살 아래인 줄리에트, 그리고 막내 로베르.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여름 다시 찾은 퐁게즈마르에서 알리사를 보면서 제롬은 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하고 문득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존재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외숙모, 루실 뷰콜랭입니다. 네. 루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제롬의 어머니나 애슈러토슨 양이 상징하는 엄격하고 금욕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거든요. 식민지 출신의 고아로 자라 외삼촌과 결혼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 그녀가 풍기는 나른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는 제롬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제롬의 묘사를 보면 외숙모는 늘 가볍고 폭이 넓은 옷에 타는 듯한 붉은 쇼를 두르고 있고 손에는 항상 책을 들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책을 읽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죠. 맞아요. 늘 공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으로요. 네, 아름답지만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요. 맞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세속적인 세계, 육체적인 유혹, 혹은 타락의 가능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제롬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정체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 경계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외숙모가 제롬의 세일러 보칼라를 만져주다가 장난스럽게 셔츠 안으로 손을 쑥 넣었을 때죠. 어린 제롬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친 뒤에 그녀의 손이 닿았던 맨살을 미친 듯이 닦아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제롬이 자라온 세계가 얼마나 무균성태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롬의 내면에 육체적인 것 이꼴 죄라는 막연한 공포와 죄의식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인 발작이라 불리는 히스테리도 마찬가지고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소동 속에서 제롬의 어머니가 저건 모두 연극이야 라고 차갑게 말하는 장면은 류실이 상징하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세계를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세계가 어떻게 경멸하고 배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결국 외숙모 류실의 존재는 제롬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사랑의 방향을 역설적으로 결정해준 셈이네요. 그녀가 보여주는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더욱더 정신적이고 절제된 사랑, 즉 알리사를 향한 사랑으로 이끌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알리사가 등장합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묘사하면서 동생 줄리에트처럼 화려하게 예쁜 건 아니지만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다고 말하죠. 특히 그녀의 눈썹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독특했어요. 맞아요. 단테의 시에 나오는 베아트리체를 연상시키는 눈썹이라고 했죠.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눈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슬픔과 신뢰가 섞인 질문을 던지는 듯한 표정을 만드는 그런 눈썹이라고요. 단테의 베아트리체라니 이 비유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건 평범한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 예감이 정확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영적인 길잡이였잖아요. 제롬이 알리사에게서 베아트리체를 떠올렸다는 건 그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이성 간의 애정을 넘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는 숭고한 사랑임을 처음부터 암시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알리사는 제롬에게 사랑의 대상을 넘어 그가 도달해야 할 성스러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운명처럼 확고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부활제 휴가 때 르아브르에 있는 외삼촌 댁에서 제롬이 우연히 외숙모 류실이 낯선 중이와 부적절하게 웃고 떠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네, 그가 두려워하던 타락한 세계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죠. 충격을 받은 제롬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두운 방의 안에서 알리사가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통 눈물에 젖은 얼굴로요. 어머니의 부정을 직감하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제롬은 그 모습을 본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이제부터 이 소녀를 눈앞의 공포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롬의 소명이 결정되는 순간인 거죠. 청취자님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숨을 죽이셨을 것 같아요. 제롬은 그 순간 사랑, 연민, 감격, 희생, 정성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도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요. 그리고 신에게 스스로를 바치겠다고 맹세하죠. 알리사의 슬픔과 고통이 역설적으로 제롬의 사랑을 세속적인 감정에서 성스러운 의무로 완전히 승화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얼마 뒤에 외숙모는 정말 그 중이와 함께 도망가 버리고 남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티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가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제롬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렇죠. 제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위에서는 자신의 외숙모와 그 중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 길에 서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대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문 그 문을 통과하는 고통을 상상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제롬이 그 길을 고통이라고 인지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제롬에게 그 좁은 문은 곧 알리사의 방문이 되죠.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찾는 이가 드문 그 길을 가는 소수의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순간부터 제롬에게 사랑은 덕을 향한 고된 노력과 완전히 같은 말이 되어버려요. 사랑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에 이르기 위한 무한한 노력이 된다는 생각. 여기서부터 이들의 사랑이 조금은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지점부터 과연 이 사랑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롬은 공부든 경건한 행위든 자신의 모든 노력을 신비롭게 알리사에게 바치잖아요. 심지어 그녀를 위해 한 일을 정작 그녀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 더 순수한 덕행이라고 여기기까지 하죠.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적인 수행에 가까워 보여요. 덕행의 경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롬의 덕이 아주 의식적이고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면 알리사의 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마치 본성 그 자체처럼 보이거든요. 제롬에게 덕이 성취해야 할 것이라면 알리사에게는 그냥 존재하는 방식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차이가 드러나는 대화가 있었죠. 어느 날 제롬이 정원에서 알리사와 그녀의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잖아요. 엿듣는 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알리사 이름이 들리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알리사가 아버지에게 제롬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지 묻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알리사의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 대사가 앞으로 두 사람이 나아갈 길,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일 비극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훌륭함이란 세상의 명예나 성공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알아주는 내면의 성스러움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요. 이후에 제롬이 알리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 때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너를 위해서야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오직 그녀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순간인데 알리사의 대답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쵸. 하느님께는 혼자 걸어서 가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 고백에 대한 대답치고는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이죠. 바로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이 덕과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롬은 알리사와 함께 그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알리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알리사는 각자가 홀로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제롬의 사람은 신에게 가는 길에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아니라 어쩌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암시를 남기는 대목이죠.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둘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때라는 그녀의 말에서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좁은 문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한 소년이 사촌 누이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할 숭고하고도 고통스러운 영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인 알리사는 제롬과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더 고독하고 엄격한 길을 홀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함께 붙잡고 있는 덕이라는 이상이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이 숭고한 이상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에 짓눌려버리게 될까요? 그들의 사랑이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지 이어질 이야기에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어린 제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보티에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자기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이요. 네, 기억나죠. 알리사를 향한 사랑을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랄까 신앙과 덕을 향한 숭고한 길로 삼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정말이지 사랑과 신앙, 고결한 희생에 대한 열망이 뒤섞인 아주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순수하고 이상적인 다짐이 이제 현실의 땅에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고결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아, 좋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와 신앙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아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의 씨앗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동시에 위태로워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죠. 그 미묘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맞아요. 그 설교 이후에 제롬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책의 묘사를 보면 제롬은 행복 그 자체보다도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무한한 노력에서 미래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스스로 행복과 덕을 혼동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기까지 하죠.
알리사의 사촌인 아벨과 친구가 된 이유조차 순수하게 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알리사가 있는 세계, 즉 르아브르와 퐁게즈마르와 연결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들의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거나 현실에서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과 자기 절제라는 행위를 통해 증명되고 완성되는 거죠. 아하, 행위를 통해서요? 네, 제롬은 자기 삶의 모든 노력을 가령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나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모두를 알리사에게 비밀리에 바치는 행위에서 더 큰 기쁨을 느껴요. 책에서는 이걸 독한 술 같은 겸양의 도취에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날카로운 비유죠. 독한 술 같은 겸양이라? 네, 겸손함이나 희생이 때로는 강한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과연 알리사라는 한 인간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알리사를 매개로 한 덕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향한 것일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알리사라는 인격체보다는 알리사를 사랑하는 고결한 나의 모습에 더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 있죠. 알리사 역시 그런 제롬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덕성은 꾸밈 없고 자연스러워서 제롬의 눈에는 그 엄숙한 눈빛마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묘사되죠. 맞아요. 특히 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일탈을 겪은 후에 아버지가 큰딸인 알리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요. 맞습니다. 제롬이 정원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알리사와 아버지의 대화가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아, 그 장면이요? 알리사가 아버지에게 제롬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냐고 묻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이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정신적, 신앙적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알리사는 제롬에게 결정적인 말을 건네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때라고 한 그 말이군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잊을 때 가장 가깝다. 정말 역설적인 말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에게서 멀어져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유대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제롬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보고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제롬이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다고 어렵게 고백하자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 내가 하려던 이야기도 바로 그거다 라고 답하시죠. 이 순간 제롬에게는 두 사람의 미래가 마치 신성하게 확정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롬의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이 비공식적인 약혼식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알리사가 보낸 편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요? 그녀는 제롬의 어머니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 말을 끝내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써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로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렇네요. 제롬은 축복으로 받아들인 순간을 알리사는 이미 놓쳐버린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니.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길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하지만 그녀가 이미 조심스럽게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롬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이 특별하지만 위태로운 관계에 아주 현실적인 인물, 플랑티의 이모가 끼어들죠. 네, 세속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이모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 그러니까 재산 문제나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약혼하라고 닥달하는데 이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제롬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용한 알리사가 아니라 더 활발하고 명랑한 동생 줄리에트일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은 거의 희극에 가깝죠. 프랑트의 이모는 이들의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적 사랑의 세계에 불쑥 난입한 세속적인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네, 맞아요.
그녀의 현실적인 조언들은 역설적으로 제롬과 알리사의 관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공식적인 약속은 우리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제롬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들의 사랑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찾아온 여름은 책에서 찬란했다고 묘사됩니다. 제롬, 알리사, 그리고 줄리에트가 함께 정원에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네,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제롬이 알리사를 향한 자신의 그 격정적인 사랑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정작 당사자인 알리사가 아니라 동생 줄리에트에게 더 편하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마치 줄리에트를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나 뭐랄까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롬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줄리에트의 감정에는 전혀 무관심하거든요. 그녀를 그저 자신의 사랑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만 소비하는 거죠. 자신의 낭만적인 이상을 줄리에트에게 쏟아내는 동안 그 말이 그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리사는 어딘가 초연한 거의 방관자에 가까운 태도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사가 아주 불길한 꿈 이야기를 꺼내죠. 꿈에서 제롬이 죽었고 두 사람은 평생 떨어져 있게 될 운명이며 서로를 만나기 위해 엄청나게 애써야 할 것 같았다는 꿈이요. 네, 그 꿈 이야기.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 제롬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우리들이 결혼하는 꿈으로 응수하잖아요. 그러자 알리사가 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오히려 죽음이 생전에 떨어져 있던 것을 접근시켜줄 것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꿈은 정말 강력한 복선입니다. 알리사의 무의식이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사랑의 방식을 예고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예고라. 네, 즉 현세에서의 행복한 결합이 아니라 의도적인 분리와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 내세에서 완전한 결합을 이루려는 그녀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제롬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완전히 오해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상적인 사랑의 계획에 균열을 내는 불길한 신호였으니까요. 그 찬란했던 여름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리사에게서 이상한 편지가 와요. 네,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갑자기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제롬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하니 우리 관계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죠. 제롬은 당연히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요. 그럴 만도 하죠. 이때 그의 친구 아벨이 아주 세속적인 연애의 관점에서 조언을 합니다. 여자는 떠보는 걸 좋아하니 예고 없이 기습 방문을 하라고요. 아벨의 조언은 제롬과 알리사가 쌓아온 관계의 방식과는 완전히 상극에 있는 해결책이죠. 정말 그렇죠. 정신적인 교감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온 관계에 불쑥 물리적으로 침입하라는 거니까요. 그의 조언에 따른 이 방문은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비극을 이끌어갈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맞습니다. 줄리에트에게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돈키호테 같은 구원자, 테시에르 씨, 그리고 또 다른 폭풍의 눈. 바로 아벨이 줄리에트에게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습 방문은 알리사가 의외로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제롬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겉보기에는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삭두고 있었죠. 아벨은 줄리에트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이 자신을 향한 호감의 표시라고 굳게 믿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롬과 똑같은 착각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해요. 두 남자 모두 자매에 대한 이해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아벨은 줄리에트의 들뜬 모습이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책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들떠 있었던 이유는 제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아, 모든 대화의 중심에 제롬이 있었군요. 네, 모든 대화와 행동의 중심에는 제롬이 있었지만 아벨은 그 모든 신호를 자신을 향한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결국 아벨은 크리스마스에 다시 돌아와 더블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제롬은 자기가 알리사에게, 아벨은 줄리에트에게 동시에 청혼하자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죠.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시 르아브르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플란티의 이모를 통해서 알리사가 약혼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데 바로 동생인 줄리에트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제롬과 아벨은 이 말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도합니다. 아, 그게 문제였다네. 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럼 아벨이 줄리에트에게 청혼하면 모든 장애물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믿어버리죠. 이것은 정말 재앙과 같은 오해였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오해와 억눌린 감정, 잘못된 계획이 폭발하는 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입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파티 도중 창백하고 열에 들뜬 줄리에트가 제롬을 정원으로 따로 불러내서 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잖아요. 네, 그렇죠. 언니 알리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제롬이 바로 자기 자신 줄리에트와 결혼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숨 막히는 순간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제롬이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줄리에트가 마치 절망적인 자기 희생 혹은 저항의 몸짓처럼 그 자리에 있던 테시에르 씨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줄리에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모든 비극이 한자리에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줄리에트의 행동은 언니 알리바가 추구하는 그 고결하고 정신적인 희생을 아주 세속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모방한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희생이요? 네. 언니와 제롬의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이 관계의 구도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끔찍한 선택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알리사는 제롬에게 절규합니다. 저 애는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발 좀 말려요. 네. 자신의 고결한 계획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절망하는 모습으로 이 파국은 끝이 맺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의 파편들 한가운데에 남겨졌네요. 완벽하고 고결한 정신적 사랑을 완성하려던 알리사의 계획이 한 사람의 졸도와 원치 않는 약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생의 본질에 대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려 했던 알리사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동생을 포함한 모두에게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결한 의도를 가진 희생이 어느 지점부터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를 파괴하는 행위로 변질되는 걸까요? 더 높은 곳을 향한 덕의 샤정오바, 자기 신념에 도취된 영적인 오만함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롬과 알리사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숭고하고 순수한 이상에서 시작되었죠. 알리사 어머니의 스캔들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제롬은 알리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고 또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종교적인 맹세에 가까웠어요. 사랑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겠다는 그 열망, 그게 두 사람 관계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이상이 이제 아주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긴 이별과 편지, 그리고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와 제롬의 친구 아벨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둘만의 순수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이상이라는 게 사실 외부의 작은 자극이나 또 내부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아주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들의 사랑이 현실의 무게와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흔들리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롬이 학업 때문에 파리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편지로 사랑을 키워나가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제롬이 다시 알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인 약혼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알리사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네, 알리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정중하고 또 사려 깊게 거절을 하거든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당신은 아직 세상을 더 경험해봐야 한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 어떻게 보면 제롬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죠. 내용만 보면 정말 제롬을 위한 배려심이 깊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 100% 진심일까요?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관계를 피하기 위한 아주 그럴듯하고 우아한 핑계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알리사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단순히 자기 희생이라고만 보면 좀 평면적이고요. 그보다는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사랑이 그 이상을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뭐랄까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실행은 못하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완벽주의의 비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현실적인 제도가 자신의 완벽한 사랑에 흠집을 낼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그 현실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 자신들이 지켜온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사랑이 깨져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군요. 이 복잡한 상황에 제롬의 친구 아벨 포티에가 등장합니다. 제롬과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인물이죠. 맞아요. 아벨은 사랑에 대해 훨씬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는 망설이는 제롬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여자는 마음이 변하게 그냥 둬선 안 돼. 편지로 싸우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하하, 당장 예고 없이 찾아가서 무장할 틈을 주지 말고 부딪혀야 해. 굉장히 직설적이고 행동파인 거죠. 그 조언에 따라서 제롬과 아벨이 예고도 없이 퐁게지마르를 방문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하고 싸늘해요. 네. 알리사는 눈에 띄게 차갑고 창가에 앉아서 자수만 놓으면서 제롬과 거리를 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생 줄리에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명랑하고 쾌활해요. 줄리에트에게 명랑함은 사실 내면의 큰 감정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자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아, 그녀는 제롬에게 글쎄, 나한테 청혼하는 사람이 다 들었다니 하면서 에두아르 테시에르라는 돈은 많지만 볼품없는 청혼자 얘기를 웃어넘기듯 하죠. 네. 그러면서 알리사의 편지에 대해서는 언니는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사실 이 모든 행동이 곧 터져나올 비극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냉랭하던 분위기가 정원에서 알리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눈 녹듯이 사라져요. 네. 알리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나 편지는 잠시의 망설임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두 사람은 다시 깊은 교감을 나누죠. 우리는 이대로도 행복하잖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정말 아슬아슬한 평화죠. 정말 찰나의 평화죠. 그 아슬아슬한 평화마저도 파리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바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아벨이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줄리에트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줄리에트의 그 활기차고 총명한 모습을 자신에 대한 호감의 신호로 완벽하게 오해한 거죠. 아벨은 혼자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제롬이랑 알리사, 그리고 자기랑 줄리에트, 이렇게 두 퍼플이 행복하게 지내는 미래요. 아, 심지어 줄리에트가 이탈리아어 시를 외우는 걸 보고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하면서 제롬에게 그녀가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안다고 왜 말 안 해줬어? 라고 따지기까지 해요. 그 시가 사실은 네, 그 시는 줄리에트가 제롬이 알리사에게 읽어주는 걸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남몰래 외운 거였거든요. 세상에. 아벨은 이 모든 신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면서 비극의 씨앗을 착실히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플랑티의 이모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려요. 여기서 모든 오해와 비극이 한꺼번에 폭발하죠. 네. 파티 직전에 이모가 제롬에게 희소식을 전해줘요. 알리사가 약혼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동생인 줄리에트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꾀뜸을 해주죠. 이 소식은 제롬과 아벨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엄청난 희망을 줘요. 그렇죠. 아벨이 줄리에트에게 청혼해서 결혼하면 알리사가 망설일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아벨은 네가 얻지 못한 그 승낙 내가 본을 보여서 얻어주겠다며 자신만만해하죠. 모든 게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연쇄적인 붕괴 과정이 정말 숨막히죠. 네. 먼저 제롬은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 알리사와 마주쳐요. 그녀가 제롬 할 말이 있는데 라며 뭔가 절박하게 말하려는데 다른 손님들 때문에 대화가 끊겨버려요. 바로 그 직후에 온실에서 줄리에트가 제롬을 붙잡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네. 언니가 내가 누구랑 결혼하길 바라는지 알아. 바로 오빠야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알리사는 동생 줄리에트가 제롬을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동생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다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엄청난 오해였네요. 혼란에 빠진 제롬이 아벨을 찾으니까 아벨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애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이 바보야 라면서 제롬을 원망하죠.
자기가 줄리에트에게 다가갔을 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비극이 정점에 달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줄리에트가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했던 청혼자 테시에르 씨의 청혼을 받아들여 버려요. 언니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자기 파교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의 비극 이후에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렇죠. 알리사는 아픈 동생에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롬의 방문을 금지하는 편지를 보내고 아벨은 충격 속에서 런던으로 떠나버리고 제롬은 완전히 고립되죠. 여기서 두 자매의 희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리사의 희생은 굉장히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동생의 행복과 자신의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려는 아주 관념적인 희생이죠. 반면에 줄리에트의 희생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언니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둘 다 제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선택인데 그 방식이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비극을 낳았네요. 이후에 정말 기나긴 이별의 시간이 시작되고 두 사람의 소통은 오직 편지로만 이루어져요. 네. 이 시기에 알리사가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그녀가 스스로의 주위에 얼마나 견고한 영적인 성벽을 쌓아올리는지가 보여요.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신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믿는 것의 위험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인간을 믿는 자는 불행하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지상의 행복이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희망을 버리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어진 이 거리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이상화시키고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은 사라지고 오직 편지 속의 단어, 함께 읽는 책에 대한 감상, 순수한 관념 속에서만 사랑이 존재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이것이 더 순수한 형태의 사랑일까?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일까? 이 질문이 앞으로의 전개를 관통하는 핵심이 됩니다. 줄리에트가 결혼한 후에 두 사람의 관계는 편지를 통해서 역설적인 전성기를 맞아요. 네. 제롬은 군복무를 하고 알리사는 퐁게지마라에 머물면서 정말 열정적인 편지들을 보내죠. 나는 제롬과 함께 움브리아의 하얀 길을 걷고 있어요 라고 쓰기도 하고 향기 가득한 여름밤에 그의 존재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서 아마 제롬도 느꼈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이 시점의 사랑은 모든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거리와 희생을 통해 완전히 정화된 것처럼 보여요. 네, 완벽한 정신적 합일의 경지에 이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자세히 보면 아주 불길한 징후가 숨어 있어요. 어떤 거죠? 알리사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만일 오늘 저녁 제롬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달아나 버릴 거예요. 하하, 정말 중요하고 모순적인 말이네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막상 온다고 하면 달아나 버릴 거라뇨? 그렇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줘요. 그녀는 제롬이라는 실제 인물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롬이라는 이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현실의 제롬은 땀도 흘리고 어색한 침묵도 만들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편지 속의 제롬은 완벽한 이상 그 자체죠. 그녀는 그 이상을 지키고 싶어서 현실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보니 제롬의 제대가 가까워질수록 알리사의 편지가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토록 기다렸던 재회가 이제는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편지에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쓴 부분이 바로 그 증거네요. 네. 이상이 현실과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2박 3일간의 재회는 정말 끔찍한 실패로 끝나요. 편지 속에서 그렸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네. 장소부터가 추억이 깃든 퐁게주마르가 아니라 번잡한 르하브르 시내였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약혼자라는 현실적인 틀에 가두려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두 사람 사이의 침묵과 어색함이었죠. 맞아요. 단돌이 있게 되자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고 함께 언덕을 걸을 때는 서로 너무 어색해서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기까지 해요.
지난 2년간 편지 속에서 나눴던 그 모든 완벽한 교감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어색한 두 남녀만 남아있었던 거죠. 이게 마치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교감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현실에서 만났을 때 그 엄청난 괴리감과 압박감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들이 편지 속에서 쌓아 올린 이상이 너무나 높고 완벽해서 평범하고 어색한 현실의 만남이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두 육체의 단순하고 어색한 현실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성스럽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관념이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체적 현존과 교감을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결국 재회 직후에 알리사는 모든 것을 끝내는 편지를 보내요. 네. 지난 2년간의 편지 왕래는 하나의 커다란 환영에 불과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뿐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롬의 사랑은 머릿속의 사랑일 뿐이라며 자신은 그가 멀리 있을 때 그를 더 사랑한다고 아주 잔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철학의 비극적인 귀결이에요. 완벽한 사랑이라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현실의 사랑을 파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녀가 들어가려던 좁은 문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그녀가 홀로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끊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던 거죠. 절망에 빠진 제롬은 마지막 제안을 해요. 네. 몇 달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진 뒤에 모든 추억이 깃든 퐁게주마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요. 이 편지 이후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서 아주 짧고 침묵 어린 재회를 한 뒤에 봄에 있을 그 마지막 만남을 기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마지막 만남을 앞둔 제롬과 알리사. 외부의 스캔들과 비극적인 오해를 넘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만든 이상이라는 가장 큰 장벽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렇죠. 쌓아올린 성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이제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랑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는 독이길 수도 있을까요? 숭고함과 희생 위에 세워진 사랑이 과연 인간적인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스러움으로 향하는 그 좁은 문이 결국 인간적인 행복과 연결의 파괴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지점이요. 바로 그 제롬이 사랑을 고백하려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알리사가 약혼을 미루자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그리고 곧바로 제롬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 그리고 제롬 당신은 아직 세상을 다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배려심 깊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다시 읽어보면 정말 그런 의도뿐일까요? 행간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입니다.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기다려줘가 아니에요. 이건 알리사라는 인물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하고 또 그녀가 평생 추구하는 그 덕 혹은 성스러움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나오는 그런 복잡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아, 충돌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어머니의 일탈 때문에 그녀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갖게 됐잖아요. 제롬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고 지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거죠. 사랑에서 두렵다니요? 네. 이 행복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더 높은 영적인 길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게 편지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롬을 사랑해서 밀어내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군요. 당연히 제롬은 이 편지를 받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죠. 그래서 친구 아벨 보티에를 찾아가는데 이 아벨이라는 친구는 제롬과는 정말 한 180도 다른 인물이에요. 맞아요. 제롬이 섬세하고 내성적이라면 아벨은 세상을 긍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타입이죠. 편지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서 직접 부딪혀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퐁게즈마르로 쳐들어가자고 제안하죠. 이 제안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첫 단추가 될 거라고는 아마 두 사람 다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퐁게즈마르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참 미묘해요. 알리사는 신중하고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동생 줄리에트는 유난히 밝고 쾌활하게 그들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제로메가 실적 자기 얘기를 꺼내요. 에두아드 테시에르란 사람이 청혼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묘사하면서요. 지금 와서 보면 이 장면 정말 가슴 아픈 복선이네요. 정확합니다. 줄리스트는 사실 제롬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롬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다른 사람과도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좀 봐줘. 하는 그런 절박한 신호죠. 하지만 제롬의 온 신경은 오직 알리사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줄리에트가 보내는 이 복잡한 신호를 전혀 해독하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서 자라난 한 영혼의 깊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제롬은 그토록 원하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원에서 알리사란 단둘이 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알리사가 또 한 번 제롬을 완벽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 그렇게 차가운 편지를 보냈냐는 듯이 너무나 부드러운 미소로 제롬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 제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네, 완전히요. 다시 완전한 행복감에 휩싸이게 되죠. 이게 바로 알리사가 가진 무서운 힘이에요. 그녀는 말 몇 마디, 표정 하나만으로 제롬의 감정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힘의 원천인데요. 이건 단순히 알리사가 매력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제롬이 알리사를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영적인 완벽함의 상징으로 이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상화. 네. 제롬에게 알리사의 미소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고결한 세계관 전체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에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요. 이건 감정적 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영적 조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롬은 다시 행복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파리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기차 안에서 아벨에게 폭탄 같은 고백을 듣게 되죠. 퐁게즈마르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벨이 줄리에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줄리에트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롬과 알리사 그리고 자신과 줄리에트가 함께 결혼하는 겹사돈의 청사진을 신나가 떠들어대죠. 최악의 오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벨은 줄리에트가 보여준 그 지적인 관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시를 이탈리아 원어로 암송하는 모습 같은 것들. 아, 네네. 그걸 전부 자신을 향한 사랑의 신호로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줄리에트의 그 모든 노력과 지적 성장은 오직 제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랬군요. 제롬은 알리사라는 태양만 보느라 자신을 향해 공전하던 작은 행성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 엇갈린 사랑의 화살들이 이제 곧 한 곳에 모여서 폭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 휴가가 되고 제롬은 르아보르에 있는 플랑티의 이모 댁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오해의 조각이 맞춰지죠. 이모가 제롬과 알리사의 관계를 넌지시 떠보다가 무심코 중요한 정보를 흘려요. 알리사가 동생 줄리에트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바랬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롬과 아벨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딱 들어맞는 듯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아, 알리사가 망설였던 이유가 바로 줄리에트 때문이었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줄리에트 일에 청혼해서 길을 터주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하고 아벨은 생각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모가 던진 이 말이 사실은 알리사의 또 다른 회피의 명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라고 믿어버린 거죠. 비극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성탄절 파티 날이 다가옵니다. 들뜬 아벨은 청혼을 위해 뷰콜렌 가로에 향하고 조금 늦게 파티에 도착한 제롬은 층백하게 굳어있는 알리사와 마주쳐요. 알리사는 제롬에게 무언가 필사적으로 경고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파티장 안에 4명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이지 숨막히는 심리극이에요. 먼저 제롬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저 알리사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곧 모든 게 잘 해결될 텐데 하는 순진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벨은요? 반면 아벨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는 흥분과 자신감에 차 있고요. 그리고 알리사는 그녀는 곧 닥쳐올 파국을 모두 예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끔찍한 오해,
그로 인해 줄리에트가 받을 상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제롬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무력감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줄리에트겠군요. 그렇죠. 줄리에트는 아마 아벨이 자신에게 청혼하러 오리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바로 저기 서 있는 제롬인데 그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엉뚱한 기대를 품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언니는 자신을 위해 사랑을 양보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롬은 온실에서 줄리에트와 마주치고 둑이 터지듯 줄리에트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분노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치죠. 언니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이건 제롬에 대한 원망이자 알리사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돈 많은 농장주 테시에르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선택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덕이나 희생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뒤틀려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줄리에트의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제롬, 알리사, 그리고 아벨까지 관련된 모두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잔인한 복수극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담보로 모두의 행복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알리사가 추구하는 그 고결한 덕이 동생에게는 이런 파괴적인 형태로 발현된 거죠. 그 광경을 본 아벨이 망연자실해서 제롬에게 내뱉는 말이 있죠. 바보 같으니 줄리디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이 한마디에 제롬의 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 직후 줄리에트가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행복했어야 할 성탄절 파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모든 오해의 퍼즐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맞춰진 순간이죠. 이 사건 이후로 네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알리사는 제롬의 방문을 금지하고 충격에 빠진 아벨은 런던으로 떠나버리죠. 줄리에트는 테시에르와 결혼해서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홀로 남겨진 제롬과 알리사 사이에는 이제 편지만이 오고 갈 뿐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요. 이 편지 시기가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리사는 제롬과의 사랑을 현실적인 결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재정해야 하려고 시도해요. 바로 함께 신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길이라는 개념이죠. 문학, 철학,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제롬의 지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정신적인 유대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사랑,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긋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형태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네요. 현실의 문제랑 부딪힐 필요 없이 이상적인 모습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날의 온라인 연애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서 완벽한 관계라는 환상을 쌓아 올리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편지 속에서 그들은 완벽한 영혼의 동반자였어요. 알리사는 편지를 통해 제롬을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속 빚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작가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친구 아벨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길이 얼마나 더 고귀한 것인지를 제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죠. 제롬은 그 길을 충실히 따르고요. 군에 입대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조차 그들에게는 사랑을 시험하고 서로의 덕을 증명하는 고귀한 시련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이 사랑의 탑은 결국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제롬이 제대를 앞두고 재회가 가까워지자 알리사의 편지에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몇 년 동안 편지라는 필터를 통해 완벽하게 구축해온 이상적인 관계가 막상 현실의 만남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편지 속의 이상적인 제롬과 현실의 제롬은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들, 성탄절 파티의 상처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는 알리사의 두려움이 정확히 현실이 됩니다. 정말 재앙과도 같았죠. 오랜 이별 끝에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책의 묘사를 보면 오르쉐르의 언덕을 함께 걷는 동안 한때 그토록 단단히 잡고 있던 두 사람의 손이 힘없이 스르르 떨어져 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서로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만을 상상하며 키워온 사랑이 막상 마주한 현실의 어색함과 낯설음을 견뎌내지 못한 거죠. 수년간의 편지는 결국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든 게 아니라 현실의 서로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셈이 됐습니다. 결국 알리사는 제롬에게 또다시 이별을 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멀리 있을 때 오히려 당신을 더 사랑했다는 정말 잔인한 고백을 하면서요. 당신의 사랑은 머릿속의 사랑에 불과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편지 왕래마저 끊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그건 제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이야말로 현실이 아닌 머릿속의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두 사람을 이어주던 유일한 연결고리이던 미스 아슈비를 통해 장례식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고 여기서 마지막 희망처럼 보이는 약속을 하죠. 부활절에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퐁케즈마루에서 다시 만나기로요. 모든 오해와 상처를 뒤로하고 가장 순수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보입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이니까요. 약속한 봄날 제롬은 희망을 품고 퐁케즈마르를 찾아갑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를 맞이하는 알리사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제롬은 그곳에서 12일간 머물기로 하고 알리사와 아주 특별하고도 아슬아슬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네, 바로 자수정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알리사가 제롬이 오래전에 선물했던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면 그건 내일도 머물러도 좋다는 신호. 만약 그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롬은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한다는 약속이죠. 아, 그런 약속이었군요. 네, 이 약속은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섬세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처음 며칠 동안은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요. 시든 장미가지를 잘라내고 흙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유하고 서로에게 다시 익숙해지려는 과정처럼 느껴지더군요. 매일 저녁 제롬은 알리사의 가슴에서 반짝이는 자수정 십자가를 확인하며 안도하고 희망을 키워나갑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자수정 십자가라는 약속은 분명 새로운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약속의 주도권은 온전히 알리사에게만 있어요. 제롬은 그저 그녀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죠. 과연 알리사는 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그 덕과 성스러움이 결국 제롬을 다시 한번 밀어내고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을 홀로 선택하게 만들까요? 두 사람이 함께 가꾸는 이 정원이 과연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공간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이별의 배경이 될지 이제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줄리에트가 쓰러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을 따라가 봤었죠. 제롬과 알리사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네, 모든 오해가 뒤엉켜서 폭발해버린 장면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편지로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했던 제롬과 알리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재회의 순간들을요. 편지 속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쌓아올렸던 그 사랑의 성이 과연 현실이라는 땅 위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을지 그 미묘하고 가슴 아픈 과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이 편지라는 매체가 물리적인 거리는 뛰어넘게 해주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상화하는 완벽한 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이상화요? 네, 그래서 이 시기는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영적인 형태로 빛나는 순간인 동시에 그 빛이 현실의 그림자를 만나면서 그 한계를 정말 처절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 속에서 만들어진 연인과 실제 살아있는 존재 사이의 균열이군요. 그렇죠. 그 균열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두 인물의 내면과 이 비극적인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줄리에트 사건 이후로 돌아가 보죠. 제롬은 파리로 돌아가고 알리사는 퐁게즈마르에 남아서 동생을 간호하게 되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서로가 필요할 위기의 순간인데 몸은 다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또다시 편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롬이 군에 입대하면서 둘사리의 물리적인 거리는 더더욱 멀어지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알리사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제롬에게 이런 말을 써요. 제롬이 있어야 난 참된 나 자신일 수 있고 또 그 이상일 수 있어. 와, 그 문장은 평범한 연인의 편지라고 보기에는 그 무게가 정말 상당한데요. 그렇죠. 거의 종교적인 고백처럼 들려요. 제롬이라는 존재가 내 정체성을 완성시켜주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알리사에게 제롬이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줄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이상향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 그녀의 사랑이 현실에 발을 딛기보다는 자꾸만 관념 속에서 더 완전하고 순결한 형태로 존재하려는 경향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를 보면 일상적인 안보보다는 문학이나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대화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두 사람만의 어떤 지적인 세계를 딱 구축하고 그 안에서 교감하는 것처럼요. 특히 그 알리사가 라신의 시 구절을 인용해서 보낸 편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 구절이요? 인간의 아들들이여, 너희 심유로 얻은 열매는 무엇이뇨? 네, 바로 그거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 함께 추구하자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들은 두 사람이 덕과 신앙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감으로써 이 지상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 완전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랑을 일종의 성화 과정으로 여기는 거죠. 사랑의 성화. 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미묘한 균열이 생겨요. 알리사는 제롬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현실에서의 만남은 교묘하게 피하거든요. 맞아요. 편지에 아직은 만나지 않는 편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쓰죠. 네. 이게 결국 현실의 만남이 편지 속에서 이룩한 이 완벽한 영적 교감을 깨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표현인 거죠. 아, 이렇게 두 사람이 편지 속에서 완벽한 세계를 쌓아올리고 있을 때 그들 바깥의 현실 세계에서 그 세계를 흔드는 사건이 딱 터지죠. 네. 바로 친구 아벨이 쓴 책 밑에가 출간되면서부터요. 알리사가 이 책을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넘어서 거의 혐오감을 느끼죠. 편지에서 야비성보다도 우둔성을 더 많이 발견했다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친구인 아벨이 이런 책을 썼다는 사실 자체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아벨의 책은 거의 세속적인 명예, 타락 이런 것의 상징처럼 보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롬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맞아요. 알리사가 아벨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롬을 그와 정반대 존재로 규정해버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 어떠한 지상의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이 성스러운 영광을 위해 제롬을 선택해 주셔서. 아, 이 문장을 읽는데 듣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건 제롬을 그냥 제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영광의 길을 걷는 제롬이라는 어떤 역할극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때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롬을 통해 덕을 완성하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제롬이라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덕이라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하나의 상징, 도구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결국 그녀가 설정한 그 좁은 문으로 제롬의 등을 아주 강하게 밀어넣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편지 속에서 알리사의 감정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랑 그 만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충돌하죠. 네. 제롬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가 짐이 되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어 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재회가 가까워지니까 마지막 편지에서는 거의 공포에 가깝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그러한 기분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니까요. 이상이 현실과 부딪히기 직전의 극도의 불안감이죠. 결국 그녀는 우리 앞에는 한평생이 있지 않아 라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단 이틀간의 짧은 만남을 제안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길고 영원할 것 같았던 편지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현실의 시간이 다가온 거네요. 네.
그리고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제롬은 마침내 알리사를 만나러 르아브르로 향합니다. 편지 속에서 키워온 그 모든 기대와 설렘을 안고요. 하지만 그 재회의 순간은 정말 숨막히는 어색함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둘만 있게 해주려고 자리를 피해주는데 오히려 그 배려가 둘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알리사의 반응이 결정적입니다. 이모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니까 남이 들어서 어색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서 찬물을 끼얹죠. 아, 편지 속에서 그토록 완벽했던 두 사람의 영적인 교감, 침묵조차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현실의 만남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현실에 뿌리내린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허상과의 사랑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편지 속의 침묵은 충만한 교감이었지만 현실의 침묵은 그저 견디기 힘든 공백일 뿐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오르쉐일 언덕을 함께 걷는 장면은 그 어색함의 절정인 것 같아요. 아, 그 장면.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걷기만 하고 흥분과 침묵 속에서 땀에 젖은 손을 어색하게 놓아버리잖아요. 편지 속에서 그토록 함께 걷고 싶어 했던 그 길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의 산책이죠. 그 손을 놓는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지난 2년간 편지라는 그 가느다란 끈으로 위태롭게 이어져 왔던 관계가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나중에 알리사가 편지에서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네. 제롬의 손이 나의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만일 제롬의 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의 손이 그렇게 했으리라는 생각. 결국 이별의 책임이 제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먼저 그 손을 놓았을 거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어색한 재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알리사가 파리로 돌아간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가 정말 결정타를 날리는 것 같아요. 네, 그 편지에서 알리사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건 단지 커다란 환영에 지나지 않으며 제롬이나 나나 자기 자신에 대해 편지를 쓰고 있음에 불과하다고요. 서로를 향해 쓴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상을 향해 쓴 독백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롬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는 말을 덧붙입니다. 제롬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머릿속의 사랑, 애정과 신뢰에 대한 아름답고 지적인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 바로 그 머릿속의 사랑이라는 단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머릿속의 사랑. 알리사는 제롬의 사랑이 실제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그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관념에 대한 지적인 집착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어떤 아이러니죠? 그렇게 제롬을 비판하는 알리사 자신이야말로 그 머릿속의 사랑에 가장 깊이 빠져있는 인물이니까요. 그냥은 자신의 그 날카로운 비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타인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인간 심리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머릿속의 사랑이라는 말 정말 뼈아프네요. 근데 듣고 보니 이게 꼭 10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요즘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프로필이랑 몇 줄의 메시지만으로 머릿속에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환상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앙드레지드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투영해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제롬과 알리사의 비극은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데 있는 거고요. 이 편지의 절망한 제롬은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음 해 봄, 퐁게지마루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죠. 그때까지 편지 왕래는 끈찮은 제안과 함께요. 네. 그리고 그해 겨울에 미스 아슈비르통의 장례식에서 짧게 재회한 두 사람은 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슬픈 재회는 일단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마침내 약속한 4월 말, 제롬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퐁게지마루에 도착합니다. 알리사는 정원 안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랜 침묵 끝에 만나는 만큼 이전 재회의 그 끔찍한 어색함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제롬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 바로 그 자수정 십자가에 대한 약속이죠. 맞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할 날이 오면 저녁 식사 때 알리사가 늘 하고 있던 그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달라.
그 신호를 보면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조용히 떠나겠다 이런 약속이었죠. 어쩌면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아주 처절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자수정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징이죠? 십자가는 희생과 신앙을, 자수정은 전통적으로 절제와 순결을 의미하죠. 알리사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동안은 제롬과의 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그들의 사랑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 반대로 그녀가 이걸 벗는 행위는 곧 그들 관계의 끝, 그리고 알리사가 제롬을 떠나서 온전히 신에게로 향하겠다는 최종적인 결심을 의미하는 일종의 침묵의 언어가 되는 셈입니다. 재회 첫 며칠간 두 사람은 말을 아끼는 대신 함께 정원을 가꿉니다. 시든 장미나무 가지를 쳐내고 잡초로 뽑고 흙을 고르면서요. 네,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은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동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의 어색했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편안하고 생산적인 침묵으로 바뀝니다. 제롬은 이 시간을 통해서 헤어져 있었던 기억도, 알리사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함께 땀 흘리고 무언가를 가꾸는 행위를 통해서 관념이 아닌 현실 속에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제롬의 시선은 알리사의 목으로 향했겠죠. 저녁마다 알리사의 목에는 자수정 십자가가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롬의 마음속에는 다시 희망이, 아니 거의 확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알리사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게 되죠. 이야기는 바로 이 희망의 절정에서 멈춥니다. 제롬의 확신, 그리고 알리사의 미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의 순간에 이 부분은 막을 내립니다. 과연 이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겁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과연 진정한 화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풍전의 고요함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물론 아름답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그들 사랑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는 여전히 철저하게 피하고 있거든요. 제롬이 느끼는 이 확신이 과연 현실에 기반한 것일지, 혹은 또다시 그의 그 머릿속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환상은 아닐지,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